집안이 거덜났다. 싼 하나리 나를 망하게 하다니 이게 말이 되느냐. 뒤주가 다 비었다. 이 꼬마 녀석이 나를 농락했단 말이냐. 집안이 거덜났다. 싼 하나리 나를 망하게 하다니 이게 말이 되느냐. 뒤주가 다 비었다. 이 꼬마 녀석이 나를 농락했단 말이냐. 조선의 하늘 아래 피와 땀으로 일군 논밭이 있었다. 3대가 손마디 닳도록 일궈온 땅. 봄이면 씨앗을 뿌리고 가을이면 황금빛 뼈 이삭이 허리를 굽히던 그 땅. 그런데 어느 날 아침 그 논두렁 위로 비단 도포 자락이 스쳤다. 조선 팔도에서 가장 탐욕스럽기로 소문난 사내 영의정 김태원. 그는 말을 타고 논둑에 올라서더니 늙은 농부의 멱살을 쥐어잡고 이렇게 소리쳤다. 이 땅은 내 조상의 것이니라. 그 말 한마디에 한 가정이 무너졌다. 아들은 포승줄에 묶였고 노부부는 무릎을 꿇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떡 하나를 우물거리며 걸어오는 작은 발걸음 하나가 있었다. 해진 옷에 맨발, 고작 8살. 제가 대신 두겠습니다. 이것은 한 아이가 조선 최고 권력자의 곳간을 털어버린 역사상 가장 통쾌한 바둑 한 판의 이야기다. 경기도 광주 땅 끄트머리 은천리라 불리는 마을이 있었다. 산자락이 부드럽게 내려앉은 곳에 논과 밭이 펼쳐지고 그 한가운데 오두막 한 채가 자리 잡고 있었다. 지붕은 낡았으나 처마 밑에 달린 고추 다발이 붉었고 마당 귀퉁이 장독대에선 묵은 된장 냄새가 구수하게 피어올랐다. 이 땅의 주인은 박씨 노인이었다. 70이 넘은 나이에도 새벽이면 허리를 펴고 논두렁에 나서는 그 노인은 손가락 마디마다 굳은 살이 두껍게 박혀 있었다. 아내 역시 마찬가지였다. 두 사람이 손을 마주 잡으면 그 손이 그대로 이 땅의 역사였다. 아들 박인수는 30대 초반의 건장한 사내였다. 아버지의 땅을 물려받아 더 넓게 일구겠다는 꿈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는 읍내 장터에도 나가고 옆마을 농부들과 품앗이도 하며 가난하지만 반듯하게 살았다. 은천리 사람들은 모두 그 가족을 좋게 보았다. 그러나 세상이란 착하게 사는 것만으로는 버텨지지 않는 법이었다. 그해 가을 사냥 행차라는 이름 아래 말 수십 필이 은천리 입구를 밟았다. 앞장선 가마 안에서 비단 도포를 걸친 사내가 커튼을 열었다. 영의정 김태원이었다. 나이 55. 얼굴은 기름지고 눈매는 가늘었다. 턱 아래 수염이 단정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손가락에는 옥반지가 끼워져 있었다. 그는 평소 말할 때 목소리를 낮게 깔았다. 그 나직한 목소리 안에 서슬이 숨어 있다는 것을 그를 아는 사람은 모두 알았다. 수행관리 이만득이 말에서 내려 지도를 펼쳤다. 대감마님, 저기 전원 새 필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김태원이 가마에서 내렸다. 비단 신발이 흙길 위에 닿았다. 그는 눈을 가늘게 뜨고 박씨 노인의 눈을 훑어보았다. 넓고 기름진 땅이었다. 물 빠짐이 좋고 햇볕이 잘 드는 데다 뒤쪽으로는 작은 개울이 흐르고 있어 가뭄에도 물 걱정이 없는 최상급 논이었다. 더구나 이 일대에서 가장 목이 좋은 자리였다. 김태원의 입꼬리가 슬며시 올라갔다. 박씨 노인이 낌새를 채고 밭에서 나왔다. 삿갓을 벗고 굽어 절을 올렸다. 대감마님, 먼 길 오셨습니까? 김태원은 노인을 내려다보며 답하지 않았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 자체가 하나의 압박이었다. 이윽고 그가 입을 열었다. 영감, 이 땅이 자네 것인가? 예, 대감마님. 소인의 아버지 때부터 3대를 내려온 땅입니다요. 김태원은 코웃음을 쳤다. 자네 아버지 때라. 그런데 자네 아버지가 이 땅을 어디서 얻었는지는 아는가? 그건 그야 대대로 내려온 것이. 틀렸어. 김태원이 뒷짐을 지며 천천히 걸었다.
논두렁을 따라 걸으면서 마치 자기 집 마당을 거니는 것처럼 굴었다. 이 자리는 본디 우리 김씨 가문의 조상 맷자리였네. 오래전에 흉년이 들어 잠시 소작을 내준 것이 어찌어찌하다 보니 자네 집 문서에 들어간 것이지. 내 직접 족보와 지정 문서를 확인했네. 박씨 노인의 얼굴이 굳었다. 네, 대감마님. 그것은 처음 듣는 말씀입니다. 저희 집 문서에 분명. 문서? 김태원이 돌아보았다. 그 눈빛에는 조롱이 담겨 있었다. 영감, 문서란 쓴 사람이 힘이 있어야 문서지. 힘없는 자의 종이장은 그냥 종이야. 노인의 얼굴이 떨렸다. 아내가 달려나와 남편의 팔을 잡았다. 그때 이만득이 수아들에게 눈짓을 보냈다. 4~5명의 포졸들이 논두렁 아래서 걸어 올라왔다. 그중 2사람이 박인수의 양팔을 잡았다. 아, 나라. 놓으란 말이야. 인수가 몸을 비틀었지만 역부족이었다. 포졸들이 그의 팔을 뒤로 꺾어 결박했다. 아들이. 노인의 아내가 비명을 질렀다. 김태원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자네 아들은 내가 보관하겠네. 걱정 말게. 공식 소송을 내면 몇 해씩 걸리고 그 사이 아들 녀석이 관아 창고에서 썩을 수도 있지. 그러나 그는 느릿느릿 말을 이었다. 내가 좋은 방법을 하나 제안하지. 바둑 내기를 하세. 노인이 눈을 깜빡였다. 바둑이요? 내가 이기면 자네 땅 3필지를 오늘 당장 넘기게. 내가 지면 자네 아들을 돌려보내고 이 땅에 대해 다시는 말하지 않겠네. 들판에 바람이 불었다. 노인 부부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이 제안이 함정이라는 것쯤은 알았다. 그러나 아들이 결박되어 있는 상황에서 거절할 수 없었다. 소인은 바둑을 둘 줄 모릅니다요. 그건 나도 알아. 그러니 마을에서 아무나 데려오게. 대신 내가 이기면 그날 당장 문서를 내놓아야 하네. 마을 사람들이 멀찌감치서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 역시 알고 있었다. 김태원이 조선 바둑계에서 5손가락 안에 드는 고수라는 것을. 마을 안에서 그와 맞붙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읍내의 바둑고수라는 최서방은 이미 지난달 김태원 앞에서 2판 연달아 지고 읍내 가게를 빼앗겼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다. 관아 대청에 바둑판이 놓였다. 좌우로 촛불이 켜지고 김태원이 상석에 앉았다. 그는 바둑돌을 손가락 사이에 끼워 퉁기며 천천히 회전시켰다. 그 손놀림 하나에서도 오만함이 배어나왔다. 맞은편에는 아무도 앉지 않았다. 박씨 노인이 마을을 뛰어다니며 사람을 구했지만 다들 고개를 저었다. 어른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 저 자리에 앉는 것은 제 발로 함정에 들어가는 것임을. 노인이 무릎을 꿇고 흐느꼈다. 아, 이 늙은 것이. 아들 하나 지키지 못하고. 마을 사람들이 고개를 숙였다. 침묵이 무겁게 깔렸다. 바로 그때였다. 마당 귀퉁이에서 작은 발소리가 났다. 옥수수 수염처럼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흰 헝겊으로 두르고 무릎이 뚫린 배바지. 발은 맨발이었다. 손에는 절반쯤 뜯어먹은 수수떡이 들려 있었다. 고작 8살짜리 사내아이였다. 아이는 관아 마당에 들어서더니 주위를 한번 둘러봤다. 마치 장터에 구경 온 것처럼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이었다. 수수떡을 한 입 더 씹으며 바둑판 쪽으로 걸어왔다.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다. 다니잖아. 저 꼬마가 왜 여기 와? 얘야, 빨리 나가. 위험해. 다니는 수군거림에 아랑곳하지 않고 바둑판 앞에 섰다. 그러고는 김태원을 바라보았다. 겁먹은 기색이 전혀 없었다. 저 아이가 누구야? 이만득이 눈살을 찌푸리며 물었다. 마을 이장이 조심스럽게 답했다. 이 마을 단이라는 아이온데요.
부모가 역질로 일찍 죽고 혼자 사는데 워낙 신동이라고 소문이 나서. 신동? 이만득이 피식 웃었다. 김태원도 아이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경멸이 담겨 있었다. 너절한 차림새, 더러운 발, 손에 든 떡. 아이는 그 눈빛을 받으며 되레 눈을 깜빡였다. 제가 대신 두겠습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분명했다. 관아 마당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다. 김태원이 잠시 멈췄다가 이내 소리내어 웃었다. 처음에는 낮게, 그러다 점점 크게. 하하, 이놈 봐라. 그는 수아들을 둘러보며 눈짓했다. 얘들아, 들었느냐? 저 누더기 꼬마가 나와 바둑을 두겠다고 하는구나. 수아들이 일제히 웃음을 터뜨렸다. 관아 안이 비웃음으로 가득 찼다. 단이는 움직이지 않았다. 웃음이 터지든 말든 그저 바둑판을 보고 있었다. 눈이 차분했다. 이미 술을 읽고 있는 것 같은 눈빛이었다. 박씨 노인이 달려와 아이의 어깨를 잡았다. 단아, 안 된다. 저분은 조선 최고의 할아버지. 단이가 노인을 올려다보았다. 저 이길 수 있어요. 노인은 아무 말도 못했다. 김태원이 웃음을 거두고 아이를 다시 보았다. 뭔가 불편한 감정이 스쳤다. 이 아이의 눈이 마음에 걸렸다. 겁에 질린 눈이 아니었다. 그렇다고 허세를 부리는 눈도 아니었다. 그냥 맑았다. 너무 맑아서 오히려 이상할 정도로. 그러나 그것도 잠깐이었다. 김태원은 고개를 저었다. 8살 꼬마. 그것도 누더기를 걸친 고아 꼬마가 자신을 이긴다는 것은 가당치도 않은 일이었다. 좋아. 앉아라. 단이가 맞은편 자리에 앉았다. 수수떡의 나머지 절반을 옆에 내려놓더니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렸다. 김태원이 물었다. 꼬마야, 내가 이기면 무엇을 원하느냐? 단이가 잠깐 생각하는 척 고개를 갸웃거렸다. 쌀이요. 쌀? 예. 쌀 주시면 됩니다. 쌀 얼마나? 단이가 손가락으로 바둑판을 가리켰다. 많이 필요 없어요. 첫 번째 칸에 쌀 한 알 놓아주시고 두 번째 칸에는 2알, 세 번째 칸에는 4알. 이런 식으로 바둑판 361칸을 채워주시면 됩니다. 이만득이 고개를 갸웃거렸다. 쌀알? 쌀 한 알 말이냐? 예. 쌀 한 알에서 시작해서 2배씩 늘리면 된다는 게냐? 예, 그렇게요. 이만득이 뒤돌아 김태원에게 속삭였다. 대감마님, 쌀 몇 감하면 되겠습니다. 저 꼬마가 제대로 셈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요. 김태원도 같은 생각이었다. 그는 속으로 어림잡았다. 쌀 한 알에서 시작해서 2배씩? 바둑판이 361칸이니 마지막 칸이 된다 해도 뭐 수백, 수천 알? 한 가마도 안 되겠구나. 그는 가소롭다는 듯 웃었다. 그래, 그 조건 받아들이지. 그는 수행원에게 붓을 가져오라 했다. 종이에 내용을 적었다. 단 반대로 내가 이기면. 김태원이 붓을 내려놓으며 단이를 보았다. 박씨 영감 땅 3필지를 오늘 넘기는 것은 물론 이 마을에서 가장 크다는 황씨논도 내가 갖겠다. 어차피 저 집도 내게 빌린 돈이 있으니.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탄식이 새어나왔다. 단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김태원이 붓을 들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 단이 역시 엄지손가락에 먹을 묻혀 꾹 눌렀다. 이만득이 계약서를 받아들고 흡족한 얼굴로 접었다. 바둑판을 사이에 두고 두 사람이 마주 앉았다. 55의 조선 최고 권력자와 수수떡을 씹던 8살 꼬마. 첫 돌이 놓였다. 바둑판에 돌이 쌓여갔다. 김태원은 처음부터 압박 바둑을 펼쳤다. 상대를 몰아붙이고 집을 빼앗고 숨통을 조이는 전법.
그는 이 방식으로 한양의 내로라 하는 고수들을 모두 꺾어온 사람이었다. 그러나 단이는 달랐다. 압박을 받으면 피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그러나 단이는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한 발 더 들어왔다. 김태원이 집을 넓히면 단이는 그 집 한가운데를 노렸다. 서너 수 앞을 내다보는 것이 보통이었다. 그러나 단이의 수는 10수, 20수 뒤를 겨냥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김태원이 처음 눈썹을 찌푸린 것은 25수째였다. 뭔가 이상했다. 자신이 유리하다고 생각했던 귀퉁이가 어느 순간 단이의 영역 안으로 들어와 있었다. 어떻게 이렇게 됐지? 그는 수를 되짚었다. 17수째. 그때 단이가 놓은 돌 하나가 이 판의 흐름을 바꾸어 놓고 있었다. 당시엔 그냥 지나쳤던 수였는데 김태원이 바둑돌을 내려놓는 속도가 느려졌다. 마을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있었다. 바둑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꼈다. 단이는 여전히 차분했다. 돌을 놓을 때 손이 흔들리지 않았다. 심지어 가끔 내려놓았던 수수떡을 집어 씹기도 했다. 판이 중반으로 들어서자 이만득이 계속해서 대감의 귀에 뭔가를 속삭였다. 바깥쪽 전략적 요충지를 잡으라는 조언이었다. 그러나 단이는 그 수를 미리 알고 있는 것처럼 이미 그곳을 막아놓고 있었다. 75수, 100수, 150수, 바둑판이 점점 채워졌다. 관아 마당의 햇볕이 기울었다. 오후가 저물고 있었다. 이윽고 김태원이 오랫동안 바둑판을 들여다보다 천천히 손을 내렸다. 그의 손에 돌이 들려 있었지만 놓을 자리가 없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놓을 수 있는 자리마다 단위의 돌이 그 다음 수를 막고 있었다. 어디를 두어도 결과는 같았다. 김태원이 입술을 깨물었다. 이만득이 몸을 굳혔다. 단이가 조용히 돌 한 개를 바둑판 위에 내려놓았다. 지셨습니다. 정적이 흘렀다.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다. 관아 마당에 모여있던 마을 사람들이 자신들이 무엇을 보고 있는지 이해하는데 잠시 시간이 필요했다. 조선 최고 권력자가 8살 꼬마에게 바둑을 졌다. 그것도 완벽한 패배로. 단이가 수수떡의 마지막 조각을 집어 입에 넣었다. 김태원의 얼굴에 핏기가 사라졌다. 그러다가 이내 그 자리에 분노가 올라왔다. 굳은 얼굴로 이만득을 보았다. 이만득이 낮게 말했다. 네, 대감마님. 아무래도 약속은 약속이다. 김태원이 이를 악물었다. 체면이 있는 사람이었다. 수아들 앞에서, 마을 사람들 앞에서 도망칠 수는 없었다. 더구나 계약서에 도장까지 찍었다. 대감 도장의 먹이 선명했다. 쌀을 가져와라. 그가 낮게 명령했다. 이만득이 수아를 보내 쌀을 가져오게 했다. 단이가 말했다. 뒤주에서 바로 가져오셔도 됩니다. 제가 세겠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어리둥절한 얼굴로 서로를 쳐다보았다. 뒤주에서 쌀을 세어 가져간다? 쌀 한 알에서 2배씩? 바둑판은 361칸. 그게 얼마나 된다고.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 조건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단이는 바둑판을 조용히 정리하며 살며시 미소를 지었다. 바둑판 위에 놓인 빈 사각형들이 361개. 첫 칸에는 쌀 한 알. 두 번째 칸에는 2알. 세 번째 칸에는 4알. 10번째 칸이 되면 512알. 20번째 칸이 되면 52만 4,288알. 30번째 칸에서는 이미 조선의 어느 개인도 감당할 수 없는 숫자가 되어 있을 것이었다. 그리고 36첫 번째 칸. 그 수를 완성한다면 그것은 지구 위 모든 쌀을 모아도 모자라는 양이었다. 단이만이 알고 있었다. 그 조건을 제안하던 순간부터
이 판의 진짜 승부는 바둑이 아니라 수학이었다는 것을. 첫날 저녁 쌀은 웃음거리였다. 뒤주 창고 앞에 단이가 앉았다. 관아 수아 2명이 쌀알을 세기 시작했다. 하나, 둘, 넷. 1칸, 2칸, 3칸. 10칸을 지나는데 반 시진도 걸리지 않았다. 10번째 칸의 쌀은 512알. 수아가 그릇에 담아 단이 앞에 내려놓았다. 이만득이 뒤에서 팔짱을 끼고 지켜봤다. 저 꼬마가 이게 전부인 줄 알고 저러는 거겠지. 그의 옆에 선 관리 하나가 낮게 웃었다. 아무리 봐도 한가만이 안 됩니다. 걱정하실 것도 없어요. 이만득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랬다. 한가만이도 안 되는 쌀 때문에 대감마님이 이 꼴을 당하는 게 억울하긴 했다. 15번째 칸. 쌀 16,384알. 수아들이 처음으로 고개를 갸웃거렸다. 예상보다 좀 많은데? 그래도 한 그릇이었다. 20번째 칸. 쌀 524,288알. 수아 한 명이 셈을 멈추고 다시 헤아렸다. 맞나? 그가 이만득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나으리 20번째 칸이 쌀 52만 알을 넘어가는데요. 이만득이 눈살을 찌푸렸다. 뭐? 다시 세어봐. 2번 셌습니다요. 2배씩 20번을 하면. 이만득이 손가락을 꼬았다. 2에 20제곱. 그가 머릿속으로 더듬더듬 계산했다. 100만이 넘는다고? 그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다. 이튿날 아침 단이는 다시 창고 앞에 앉았다. 25번째 칸에서 쌀은 이미 작은 뒤주 하나를 채우고 있었다. 수아들이 뒤주째 들고 왔다. 28번째 칸. 이만득의 손이 떨렸다. 그가 직접 계산을 시작했다. 종이에 수를 적어 내려갔다. 2의 27제곱은 1억 3,421만 7,728. 이미 쌀 1억 3천만 알을 넘어섰다. 이게 얼마짜리야? 그는 다시 계산했다. 쌀 한 가마니가 약 400만 알이라면 28번째 칸의 쌀은 33가마니 이상. 이만득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가 뛰어올라 김태원에게 달려갔다. 대감마님, 큰일이 났습니다. 김태원은 사랑채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다. 이만득이 숨을 몰아쉬며 종이를 내밀었다. 계산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이걸 보십시오, 대감마님. 저 꼬마 놈이. 김태원이 종이를 집어들었다. 눈이 천천히 움직였다. 위에서 아래로. 수가 커지는 속도를 따라가면서 10번째 칸, 512알. 20번째 칸, 52만 4,288알. 30번째 칸, 5억 3,687만 912알. 40번째 칸, 5,497억 5,581만 3,888알. 김태원의 손이 멈췄다. 이게 맞느냐? 이만득이 고개를 끄덕였다. 소인도 3번을 다시 계산했습니다요. 40번째 칸이면 이미 쌀 5천억 알을 넘어갑니다. 가마니로 따지면 100만 가마니 이상입니다. 조선 전체 쌀 생산량이 1년에. 닥쳐. 김태원이 낮게 말했다. 이만득이 입을 다물었다. 김태원은 종이를 다시 봤다. 40번째 칸. 그러나 바둑판은 361칸이었다. 아직 바둑판 전체의 반의 반칸도 지나지 않은 것이다. 2의 360제곱. 그 수는 종이 한 장에 적을 수도 없는 수였다. 우주의 별보다 많고 지구의 모든 해변 모래알보다 많았다. 김태원이 차를 마시던 잔을 내려놓았다. 손끝이 차가웠다. 그날 오후 창고 관리인이 들어왔다. 대감마님, 동쪽 창고 뒤주 3개가 비었습니다. 저녁에는 서쪽 창고에서 소식이 왔다. 북쪽 뒤주도. 김태원은 사랑채 바닥을 거닐었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마에 식은 땀이 맺혔다. 단이는 계속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다. 관아 마당 구석에서 돌멩이를 갖고 혼자 놀면서 쌀이 나올 때마다 받아서 옆에 쌓아두면서 35번째 칸, 모든 뒤주가 바닥났다. 이만득이 급히 주변 마을에서 쌀을 사오라고 수아들을 보냈다. 장터에서 쌀 수십 가마니가 들어왔다. 그것도 36번째 칸을 채우기에 역부족이었다. 수아 하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나으리, 이 속도라면 40번째 칸에서. 알아. 이만득이 이를 갈았다. 이 꼬마 새끼가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던 거야. 바깥에서 다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혹시 쌀이 더 없으신가요? 아직 36번째 칸인데요. 38번째 칸에서 김태원 가문의 재산은 바닥났다. 전답을 팔아도 금부치를 내놓아도 가문의 비단이며 도자기며 값나가는 것을 모두 처분해도 39번째 칸을 채울 쌀이 나오지 않았다. 이만득이 더는 버티지 못하고 안채로 들어갔다. 대감마님, 이제는 정말 방법이 없습니다요. 김태원은 대청마루에 앉아 있었다. 사흘째 제대로 먹지 못한 얼굴이었다. 눈 아래 그늘이 짙었고 비단 도포도 구겨져 있었다. 창문 너머로 관아 마당에서 단이가 쌀 자루 위에 앉아 있는 것이 보였다. 옆에는 박씨 노인 부부가 앉아 있었다. 단이가 노인의 손을 잡고 있었다. 김태원이 입술을 씹었다. 조선 최고 권력자, 팔도에서 두려움을 모르던 사내. 그가 8살 꼬마 하나 앞에서 이렇게 주저앉게 될 줄은 몰랐다. 대감마님, 이만득이 조용히 말했다. 계속 버티면 가문이 다 무너집니다. 차라리 지금 합의를 보시는 게. 닥쳐. 그러나 이번에는 힘이 없었다. 잠시 후 김태원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도포 자락을 여몄다. 마지막 남은 체면을 추스르듯이. 그러고는 마당으로 걸어 나왔다. 단이가 고개를 들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박씨 노인 부부도 결박된 인수도 이만득도 수아들도 모두 그 자리에 있었다. 김태원이 단이 앞에서 멈췄다. 조선의 하늘 아래 영의정이 8살 아이와 마주 섰다. 긴 침묵이 흘렀다. 김태원이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관아 마당에서 누군가 숨을 삼켰다. 더는 쌀을 내지 못하겠다. 그 말이 낮게 깔렸다. 단이가 그를 바라봤다. 그럼 약속을 지키셔야죠. 김태원이 눈을 감았다. 아들을 돌려보내라. 이만득이 손짓했다. 포졸들이 박인수의 포승을 풀었다. 인수가 비틀거리며 앞으로 걸어 나왔다. 노인 부부가 달려가 아들의 손을 잡았다. 셋이 그 자리에서 서로를 부여잡고 울었다. 마을 사람들도 울었다. 단이는 그 광경을 바라보다가 눈을 깜빡이고 코를 훔쳤다. 그러고는 김태원에게 다시 돌아섰다. 땅 문서도 돌려주셔야 합니다. 김태원이 이만득을 보았다. 이만득이 품속에서 문서를 꺼냈다. 박씨 노인의 논 세 필지 문서였다. 그것을 단이에게 건넸다. 단이가 받아 노인 앞으로 걸어갔다. 할아버지, 여기요. 노인이 떨리는 손으로 문서를 받았다. 눈물이 주름 위를 흘렀다. 단아, 울지 마세요, 할아버지. 땅이 돌아왔잖아요. 단이가 노인의 손을 꼭 쥐었다. 그러고는 뒤로 돌아섰다. 마당 한쪽에 쌓인 쌀 자루들이 있었다. 38번째 칸까지 받아낸 쌀이었다. 가만히만 해도 수백에 달했다. 단이가 마을 사람들을 둘러보았다. 이 쌀 마을 사람들이 가져가세요. 마을 사람들이 눈을 껌뻑였다. 제가 받아낸 쌀이니까 제 마음대로 해도 되죠. 굽는 집에 먼저 드리고 나머지는 내년 봄 씨앗으로 쓰세요.
이장이 앞으로 나섰다. 다나, 이 쌀은 어마어마한 양인데 많아야 더 좋죠. 단이가 해맑게 웃었다. 그 웃음이 관아 마당을 가득 채웠다. 마을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쌀 자루를 들고 지게에 짊어지고 울면서 웃으면서 서로 손을 잡고 김태원은 빈 대청마루에 홀로 앉아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탐욕이 무엇을 만들었는가를 보았다. 그리고 아이 하나가 한 수로 무엇을 되돌렸는가를 보았다. 이만득이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했다. 대감마님, 이제 어찌하시겠습니까? 김태원은 한동안 대답하지 않았다. 마당에서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그가 낮게 말했다. 물러가라. 이만득이 물러났다. 김태원이 홀로 앉은 빈 사랑채에는 정막만 남았다. 그것이 탐욕이 거두어들인 수확이었다. 단이는 그날 저녁 마을 어기 느티나무 아래 앉았다. 혼자였다. 해가 기울며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다. 들판 너머로 황금빛 벼가 바람에 흔들렸다. 아이는 무릎을 껴안고 앉아서 그 풍경을 바라봤다. 배가 고팠다. 오늘 아침부터 수수 떡 반 개 말고는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그러나 기분은 좋았다. 바람이 불어왔다. 단이가 눈을 감았다. 들판의 벼가 물결처럼 출렁였다. 이 땅에서 자라난 것들이 이 땅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돌아갔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